안녕하세요. 스타벅스 도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고한 대로 공부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일까요?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배운다는 것은 어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꼭 공부가 아니어도 배우는 과정이 다 그렇죠.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제가 전부터 공부를 무조건 잘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일단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쨌든 공부를 더 잘하게 하려고 더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방법들을 좀 소거해 나가면서 반드시 소거법을 쓰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양을 늘려서 소거법을 쓰면 점점 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사실 공부법이라고 하면 이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방법이 실패 없는 공부법의 시작이고 끝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공부량을 많이 가져가서 소거법으로 학습법을 조정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약간 투자한 시간 대비 실력이 좀 올라줘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말하는 효율은 이거보다 더 심하죠. 그냥 공부량을 최대한 안 하고 최대의 실력을 갖는 것을 좀 말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좀 말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또 양이 너무 적으면 이 학습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 공부 효율 자체를 따질 수가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해주거든요. 공부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뭐 판단을 해주고 피드백을 주고 하는데, 공부량 자체가 없는 친구들은 이런 효율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 많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양을 우리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참 애매해요. 사실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환경이나 학습 태도에 따라 정말 모두 다르고요. 정말 다양하죠. 그래도 이제 제가 20년 넘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고, 또 다른 과목 공부도 있잖아요, 학교에서요. 학교 생활도 있죠. 사회생활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한번 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기준으로 하루 평균 시험지 1개 분량 있죠. 한 20문제에서 25문제 또는 30문제 정도까지요. 그 분량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에게서 제일 높은 효율이 나왔었어요. 일단 그 문제 안에는 상중하 문제가 고루 섞여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시험지처럼 섞여 있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해서 20문항에서 30문항 정도의 수준인 거죠. 만약 심화 문제만 내가 풀겠다 한다면 저는 하루 10문항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학원 상담을 가끔 할 때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18번처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숙제 많이 내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숙제를 많이 내주면 말 잘 듣는 초등학생이나 또 중학교 저학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해오니까 또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고등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면 현장에서 그 학생들이 일주일에 수학 한 20문제? 이 정도도, 하루가 아니에요. 일주일에요. 20문제도 안 푸는 고등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이 초등학교 또 중학교 부모님들은 거짓말인 줄 알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현재 고등학생들 중에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도 수학 문제를 일주일에요 20문제도 안 푼 학생이 아주 널려 있어요. 그 학생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모님들도 잘 모르세요. 20문제도 못 풀어요, 실제로요. 학교 수행평가 있죠? 또 동아리 활동이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 힘을 쏟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교과목 공부할 시간 자체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활동하고 학과 공부 활동이 좀 밸런스를 좀 못 잡는 그런 학생들인 거죠.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학원을 다니거나 뭐 과외를 해도 결국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특목 자사고 다니는데 왜 자꾸 성적이 떨어지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실 어느 정도의 적정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배우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잊어버리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말하죠. 어떤 공부의 효율이라는 것은 적당한 양의 문제를 풀어야 하고요. 결국은 그 망각을 극복하는 데서 시작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효율은 새로 배우는 것보다 까먹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은 적게 공부하면 효율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적당한 양이 없으면 배우는 양보다 잊어버린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양을 주면 공부 의욕 자체가 이제 사라지면서 저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물론 학생마다 습득하는 방식이나 잊혀지는 속도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공부를 할 때는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까먹지 않도록, 그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의 양이 필요한지, 복습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항상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특목자소 학생들한테 진짜 많이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랬을 때 하루 20문항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온라인 수업할 때도 개념 과제를 상중하 문제 20문항 정도로 좀 구성을 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 거고,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문항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끔 양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경우는 그 메타수학이라는 오답 관리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에 대한 오답 관련 문항이 2배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답까지 해결하면 월수금 기준으로 했을 때 20문항의 오답 2배수가 저한테는 가장 이상적인 문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학부모님들의 후기만 보더라도 과제가 적당해서 좋다, 이렇게 자주 말씀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효율을 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적당한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루 수학 문제 풀이량을 상중하 섞어서 20문항 내외, 그다음에 심화 문제라고 한다면 하루 10문항 내외, 이 정도로 저는 설정하는 것을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이 양에서부터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신이 좀 복습을 해야 되는 주기, 즉 망각의 주기를 찾아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양의 한 2배 정도 또는 1.5배 정도까지 양을 늘리는 것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양적인 부분이 갖추어진 학생이라면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반드시 지난 시간 공부를 이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답이 되었든 개념 공부가 되었든 말이죠. 좀 전에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이야기했는데, 잊혀지고 있는 수학 개념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망각을 극복하는 과정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한번 학습한 것을 다시 학습한다면 망각 속도가 느려지고, 그렇게 복습이 중첩될수록 잊어먹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장기 기억으로 남는 양도 아주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부한 것을 다시 오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 개념 발상이 모든 공부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날 공부한 것이 너무 많아서 오답 양이 너무 많다면 다음날로 나누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주더라도 같은 부분을 반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할 때는 지난 시간에 내가 공부했던 그 내용에 이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무조건 옳고, 오답부터 반드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공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자기 공부 시간 만들기인데요. 뭐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제가 주변에서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가끔 제가 주변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부모님들 보면 월화수목금 학원을 좀 타이트하게 시간표를 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그렇게 시간표를 짜신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 아이가 학원을 갔다 온 이후에 다음 학원 과제로 하루가 꽉 찼다, 그러면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요새는 대부분 다 전문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각각의 학원들은 자기 과목 점수 올리기 바빠요. 그래서 국어쌤은 국어 중요하다고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하고요, 영어쌤은 영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겠죠. 과학쌤은 또 과학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이죠. 이렇게 계속 과목마다 중요하다고 하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중요하단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린 학생들일수록 그런 과도한 과제량은 오히려 아이의 공부를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자기 공부 시간을 만들 수 있게 시간표를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 많죠. 영어학원 갔다 온 다음에 다음날이 수학학원이면 수학 숙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 갔다 온 날에 다음날이 영어학원이면 영어 숙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주 많은데, 그런 악순환을 어떻게든 끊어야 돼요. 그날 배운 것을 그날 공부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데, 보통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특히 학원 뺑뺑이 유형의 학생들은 그 버릇이 고등학생이 돼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정말 가르치기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엔 그래서 어떤 학원들은 숙제까지 다 해서 그날 집에 보내기도 하죠. 부모님들이야 편하시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건 학생들이 너무 버리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공부 시간이 안 나오죠. 즉 자기 주도 학습할 시간이 없고 점점 학원에 의존하는 학생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저는 그런 건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날 공부한 거 그날 하는 거, 이런 게 사실 단순한 루틴이긴 하거든요. 그 악의 고리를 끊어서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공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으로는 하루에 반드시 심화 문제 2문제 정도는 해설지를 보지 말고 딱 하루 정도만 고민을 좀 해봐라 입니다. 뭐 더 하면 좋긴 한데 그런 거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수학에서는 결국 어떤 답답함을 좀 이겨내는 것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필수권이죠.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하루 이틀 날 잡고 좀 몰입한다고 답답함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풀릴 때 느껴지는 희열, 그다음 보람도 있고, 그 성취감,
이런 게 지금은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야 새로운 자극이 생기고 해냈다는 경험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욕심부리고 수십 문제를 막 심화 문제 쌓아두고 막 고민만 하고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런 건 더 안 좋으니까 역효과 날 수 있으니까 제발 하루에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사실 이건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학생들 보면 게임을 해도 깨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그런 난이도가 있죠. 그럼 여러 번 도전해서 결국 그 스테이지를 딱 깼을 때 막 폭발하는 도파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막 심취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충분히 공부 쪽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깨달음에 익숙해질수록 실력은 급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실 짧은 시간 만에 어떤 역전을 이룬 어떤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그런 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난 그게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자,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발 화장실 들어갈 때 핸드폰 좀 놓고 들어가세요. 갖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 풀다가 안 풀렸던 문제들을 한 번만 딱, 정말 한 번만 또 생각해 보세요. 왜 안 풀리고 내가 어떻게 풀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화장실 안에서 있는 동안만이라도 제발 생각해 보세요. 샤워할 때도 괜찮아요. 의대 합격하고 전교권인 제자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제일 많이 공감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시험을 화장실에서 보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농담 같죠? 진짜예요. 화장실 아니면 샤워실, 이런 오로지 나한테 집중되는 공간, 그 공간의 힘을 빌려서 내 안에 의문들을 풀어나가는 거죠. 사실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 보면 평소보다는 더 창의적인 생각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용서숨치는 그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꼭 반드시 해보시고 이런 경험을 살려서 공부를 좀 잘하는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양으로 공부를 시작해라.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망각의 극복을 위해 반드시 지난 시간 공부를 한 것을 이어서 해야 된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끌려다니는 공부하지 말고 자기 공부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라. 네 번째로 말씀드린 건 상위권으로 가고 싶다면 하루에 반드시 심화 문제 한두 문제는 해설지 보지 말고 하루 정도만 딱 고민해봐라. 어디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에서. 이렇게 네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네 가지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럼 비효율이 가장 큰 효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세요.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원래 욕심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 그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을 생각할 텐데,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를 또 생각해봐도 늦지 않으니까 반드시 시작하는 것이라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뭐 다른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